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형부가 그리고 누군가의 언니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묘한 동거. 수아는 언니의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언니의 부탁으로,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형부 좀 봐줘. 혼자 두면 또 술이야. 간단한 부탁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형부 언니 없이는 폐인같이 살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결근에 가끔 너무 많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그런 그를 못 본 척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부와 처제, 선이 분명한 사이,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이.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마주 앉고 매일 저녁 같은 거실에서 불을 끄다 보면 선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흐려지는지를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 늦가을의 서울은 잔인하게 아름다웠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가로수들은 마지막 단풍을 불태우듯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로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며 도로를 가득 채웠다. 하늘은 높고 파랬다.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기에는 너무도 선명한 날씨였다. 한수아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29살의 수아는 마포구 염리동 골목 끝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롱코트에 검은 머플러를 두르고 오른손에는 캐리어 손잡이를, 왼손에는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코트는 언니 한진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작년 겨울에 언니가 입고 다니다가 수아한테 줬다. 조금 크지만 내가 입어 하면서. 수아는 그 코트를 입을 때마다 어깨가 조금 헐렁하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은 그 헐렁함이 유독 크게 느껴졌다. 1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단지. 언니 한진아가 형부 강재민과 함께 6년을 살아온 곳. 지금은 강재민 혼자 남아있는 곳. 수아가 이 건물 앞에 선 것은 49제가 끝난 날이었다. 그날 아침 가족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절에 모여 마지막 제를 올렸다. 한진아의 영정사진 속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모르고 바다를 보며 웃는 얼굴이었다. 그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수아는 영정 앞에 서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죽은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살아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수아는 줄곧 형부 강재민을 눈으로 쫓았다. 42살의 재민은 짙은 회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가족들보다 반걸음씩 뒤처진 채 걸었다. 중간 키의 단단한 체격이었지만 그날은 어깨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눈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수아의 어머니 박술래는 61살의 나이에 내내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 한상덕은 65살로 운전석에 앉아 집으로 오는 내내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차 안에는 침묵만 가득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아는 결심했다. 사흘 뒤 수아는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형부 집에 잠시 들어가서 살림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형부 혼자 저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어머니 박술래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말도 안 된다고. 처녀가 형부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 절대 안 된다고. 수아는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뒤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수아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수아는 지금 이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다. 801호 앞에서 수아는 초인종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손을 들어 버튼을 누르기까지 거의 10초가 걸렸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세 번째 눌렀을 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수아는 그 순간 숨을 참았다. 강재민은 형편없는 상태였다. 면도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는 보라색에 가까울 만큼 짙었다. 입고 있는 회색 맨투맨은 구겨진 채로 굳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눌려 있었다. 42살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 어제 마신 것인지 오늘 마신 것인지 알 수 없는 냄새였다. 그는 수아를 보았다. 수아의 캐리어를 보았다. 장바구니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좀 더 넓게 열었다. 수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신발이 한 켤레뿐이었다. 언니의 슬리퍼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수아는 그 빈자리를 보고 바로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거실을 보았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거실 한쪽 벽이 온통 한진아의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크기도 방향도 제각각으로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멀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들이 무엇인지 수아는 짐작할 수 있었다. 사진 벽 아래 바닥에 소주병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나, 둘, 셋. 수아는 세다가 멈췄다. 10개가 넘었다. 빈 병들이었다. 49일 동안 혼자 이 벽 앞에 앉아서 저 술을 마신 것이었다. 수아의 손에서 장바구니, 손잡이가 스르르 빠져나올 뻔했다. 이 사람 혼자 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수아는 다시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다. 코트를 벗어 현관 옷걸이에 걸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반쯤 마신 생수 한 병, 굳어버린 찬밥 한 공기, 유통기한이 일주일 넘게 지난 반찬통 2개.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수아는 뚜껑을 닫고 봉지를 꺼내버린 것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수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다. 수아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받았다. 어머니 박술래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다. 지금 어디 있냐고. 설마 진짜로 형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수아가 대답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당장 나오라고. 처녀가 형부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하려고. 내 인생은 어쩌고. 수아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갈 수 없다고. 형부 상태가 심각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머니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어머니 전화를 끊은 것이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수아는 그 손으로 다시 냉장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냉장고를 다 정리하고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을 때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고개를 돌렸다. 재민이 소파에 앉아 사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은 켜지 않았고 커튼도 닫혀 있어서 거실이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재민은 꼼짝도 하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사진들이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수아는 주방 불을 켰다. 환한 빛이 주방에서 거실로 번졌다. 재민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수아는 재민의 눈을 봤다. 그리고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오늘은 일단 뭔가를 먹여야 했다.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다. 물이 끓는 동안 수아는 거실 커튼을 열었다. 저녁 무렵에 마포구가 창밖으로 펼쳐졌다. 한강 쪽에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긴 노을이 강물 위에 깔려 있었다. 언니가 이 창문으로 매일 저강을 봤겠구나. 수아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라면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고 재민을 불렀다. 재민은 한참 만에 식탁으로 왔다. 라면 그릇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첫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기까지 오래 걸렸다. 수아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 라면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먹었다. 재민은 반 그릇을 먹었다.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다. 말은 없었다. 눈빛으로만 뭔가를 전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아는 그 눈빛을 오래 생각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아는 소파에 앉았다. 사진 벽을 마주 보았다. 언니의 얼굴들이 거실 불빛 아래 환하게 빛났다. 웃는 언니, 옆모습의 언니, 재민 옆에 서 있는 언니. 수아는 포스트잇에 글씨를 읽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다. 글씨는 재민의 것이었다. 오늘도 미안해. 어제도 미안했어. 보고 싶다. 밥 잘 먹어야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 진아야. 수아는 그 글씨를 읽다가 멈췄다. 눈이 뜨거워졌다. 수아는 냉장고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차가운 냉기에 잠깐 얼굴을 들이밀었다. 눈이 화끈거리는 것을 그렇게 가라앉혔다. 울면 안 됐다. 오늘은 절대 울면 안 됐다. 냉장고 문을 닫고 수아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출판사 원고를 펼쳤다.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801호의 밤은 깊어갔다. 언니가 없는 이 집에 오늘 처음으로 두 사람이 밥을 먹었다.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집에 불이 켜졌다. 거실과 주방이 환하게.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먼저 움직였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소파 위에서 잠든 것이었는데 목이 뻐근하고 등이 결렸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기억 속으로 밀려들었다. 수아는 담요를 접어두고 조용히 일어났다. 재민의 방불은 꺼져 있었다. 자고 있는 건지 그냥 누워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수아는 먼저 커튼을 열었다. 새벽의 마포구가 창밖에 있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도시의 불빛이 섞여 희뿌옇게 떠 있었다. 한강이 먼 쪽에서 반짝였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어젯밤에 정리하고 남긴 것들만 있었다. 텅 빈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아는 장바구니를 챙겨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날카롭게 차가웠다. 수아는 머플러를 코까지 올려 감았다. 아파트 단지 안은 새벽 조깅을 나온 노인 한 분과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뿐이었다. 골목 안쪽 슈퍼마켓이 이미 불을 켜고 있었다. 수아는 카트를 끌고 매대를 천천히 돌았다. 쌀, 달걀, 두부, 애호박, 감자, 된장, 국간장, 멸치, 다시마. 재민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다. 언니 생전에 명절이나 생일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으니까. 기본 재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어묵 코너 앞에서 수아는 잠깐 멈췄다.
이 어묵이 언니가 자주 사던 것이었다. 명절 때 언니가 끓여주던 어묵탕. 수아는 어묵 한 봉지를 카트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재민의 방문이 열렸다. 재민은 잠을 자지 않은 얼굴이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는 주방과 수아를 번갈아 보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수아는 멸치와 다시마를 냄비에 넣어 육수를 올리고 된장찌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감자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고 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자르고 두부를 네모나게.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던 방식이었고 언니도 똑같이 하던 방식이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할 무렵 거실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났다. 수아는 고개를 내밀었다. 재민이 사진 벽 앞에 서 있었다. 씻고 나온 얼굴로 머리에서 물이 아직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 벽을 손으로 짚고 있었다. 포스트잇 하나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심했다. 된장을 풀고 찌개를 완성한 뒤 수아는 밥을 퍼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민을 불렀다. 재민이 식탁에 앉았다. 찌개 그릇을 보았다. 첫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손이 잠깐 떨렸다. 수아는 못 본 척 자기 밥을 먹었다. 밥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진 벽 이야기였다. 거기 있는 사진들을 다른 곳에 옮겨두는 건 어떻겠냐고. 벽에 그렇게 붙여두고 보는 것이 형부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두고 있는 것 같다고. 순간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대로 두라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수아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식탁에 긴장이 흘렀다.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그 벽이 형부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했다. 언니가 저 벽 앞에서 형부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재민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수아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부딪혔다. 처음으로. 수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가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단발머리에 검은 코트 차림이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수아를 보더니 눈이 가늘어졌다. 최지연이었다. 한진아의 대학 동창이자 가장 오랜 친구. 지연은 수아가 누구냐고 물었다. 수아가 처제라고 소개했다.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처제라고요. 여기서 살아요?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수아가 당분간 있을 거라고 하자 지연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안으로 들어온 지연은 거실을 훑어보다가 재민의 방 쪽을 보았다. 그리고 수아를 다시 보았다. 재민 씨 곁에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진아가 떠난 지 아직 2달도 안 됐다고. 젊은 여자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고. 수아는 지연의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동안 차가운 공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다. 지연이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두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수아는 그 바구니를 보았다. 지연이 가져온 사과와 배가 바구니 안에 있었다. 수아는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다. 재민 방문 앞에 접시를 놓았다. 저녁이 됐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밤이 됐다. 수아는 사진 벽 앞에 다시 섰다. 포스트잇들을 하나씩 읽었다. 재민이 49일 동안 혼자 이 벽 앞에 앉아서 쓴 글들.
글씨가 점점 흐트러져 있었다. 취해서 쓴 것들이었다. 수아는 그 벽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것을 액자에 넣어 거실 선반 위에 세워두었다. 가장 환하게 웃는 언니 사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방에서 나왔을 때 선반 위에 액자를 보았다. 그리고 벽을 보았다. 사진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는지 재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아침밥을 차렸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제의 충돌은 공기 속에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밥은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진 벽은 그날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수아가 하루에 한 장씩 떼어 액자에 넣거나 앨범에 정리했다. 재미는 처음 며칠은 그것을 보며 표정이 굳었지만 막지는 않았다. 어느 날은 수아가 정리해둔 앨범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다. 벽이 비워질수록 거실이 밝아졌다. 그것은 수아가 의도한 것이기도 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도 했다. 11월이 끝나가고 있었다. 수아가 801호에 자리를 잡은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이 정리됐고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던 화분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소주병은 더 이상 거실에 없었다. 커튼은 아침마다 열렸다. 재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침에 나왔다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녁에 나왔다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회사는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아침 수아는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다. 언니 한진아가 즐겨 끓이던 방식이 있었다. 멸치 육수에 두부와 시금치를 넣고 된장을 넣기 전에 마늘을 볶아 향을 내는 방식. 수아는 레시피를 배운 적이 없지만 언니 옆에서 오래 보아왔기 때문에 손이 알고 있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기 시작했다. 마늘이 기름을 만나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고소하고 진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가 거실 쪽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수아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다가 멈췄다. 재민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이상했다.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눈이 흔들렸다. 시선이 프라이팬으로, 냄비로, 수아에게로, 그리고 허공으로 흘렀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턱 근육이 떨리고 있었다. 수아는 직감했다. 이 냄새였다. 마늘을 볶는 이 냄새가 한진아의 냄새였다. 이 집 주방에서 날마다 만들어지던 냄새. 재민이 아침마다 이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났을 냄새. 그게 지금 수아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수아는 프라이팬에서 손을 놓고 불을 줄였다. 그리고 기다렸다. 재민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두 팔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소리는 없었다. 소리를 죽이면서 우는 사람 특유의 그 떨림이 등과 어깨에서 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딸깍 문이 열렸다. 강미숙이었다. 68살의 강미숙은 짙은 갈색 겨울 코트 차림으로 스페어 키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부산에서 아들 걱정에 올라온 것이었다. 현관에 서서 주방 쪽을 보았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아들 집 주방에 서 있었다. 강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가 처제라고 소개했다. 강미숙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처제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거실로 들어온 강미숙은 식탁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재민을 보았다. 강미숙은 수아 쪽으로 돌아섰다. 처제면 어떻고 누구면 어때요? 젊은 여자가 아들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나가요. 내가 있을게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다. 수아 씨가 있어야 한다고. 짧고 단호하게. 강미숙과 재민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강미숙은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들었다.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문이 닫혔다. 재민은 다시 얼굴을 감쌌다. 수아는 불을 다시 올리고 마늘을 계속 볶았다. 된장을 풀고 시금치를 넣고 두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국이 보글보글 끓었다. 밥을 차렸다. 국을 떴다. 두 그릇이 식탁에 놓였다. 재민이 첫 숟가락으로 국을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 동안 국그릇만 바라보았다. 설거지를 시작한 수아의 등 뒤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아가 마늘 볶는 냄새를 좋아했다고. 딱 그 한마디였다. 수아는 수세미를 쥔 채 잠깐 멈췄다가 다시 그릇을 닦았다. 49일이 지나 처음으로 재민이 한진아의 이름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순간이었다. 짧고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수아는 알고 있었다. 수아는 거품을 더 세게 내며 그릇을 닦았다. 눈이 화끈거리는 것을 꾹 참으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 강미숙에게서 수아의 어머니 박순례에게 전화가 갔다. 수아를 데려가라고. 아들 집에 처제가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두 어머니 사이에 전화가 오가고 그날 밤 박순례가 수아에게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나오라고. 수아는 전화를 들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수아는 전화에 대고 조용하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못 나간다고. 아직 아니라고. 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아에게는 어머니의 눈물 같았다. 수아도 눈이 뜨거워졌다. 전화가 끊겼다. 수아는 오래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한강 쪽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어둠 속에서도 강은 흐르고 있었다. 12월이 시작됐다. 서울은 본격적인 겨울 속으로 들어갔다. 마포구 골목의 나무들은 완전히 앙상해졌고 저녁 5시만 되어도 하늘이 어두워졌다. 추위가 깊어질수록 801호의 밤도 무거워졌다. 재민이 회사에 복직했다. 12월 첫째 주부터였다. 팀장이 한 달을 더 기다려줬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첫날 퇴근하고 돌아온 재민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들, 진아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는 어색한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었다. 수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녁을 차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복직 후 재민이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퇴근 후 소주 한 잔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2잔이 됐고 그 다음 주에는 2병이 됐다. 자정이 넘도록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반복됐다. 수아는 며칠은 모른 척했다. 슬픔을 소화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양이 늘었다. 그리고 그 밤이 왔다. 수아가 자정이 넘도록 원고를 교정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2번, 3번 틀렸다. 수아는 노트북을 닫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었을 때 재민이 서 있었다. 정장 바지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서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구두 한 짝이 반쯤 벗겨진 채였다. 얼굴은 붉었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수아는 말없이 재민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기고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재민은 그 과정에서 벽에 손을 짚었다가 소파에 기댔다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소파에 앉히고 수아는 주방으로 갔다. 냄비를 올리고 어제 끓여둔 북엇국을 데웠다. 달걀을 풀어넣고 파를 썰어 올렸다. 쟁반에 국그릇과 밥, 물 한 컵을 담아 테이블에 놓았다. 재민은 눈을 간신히 뜨고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수아는 예상하지 못했다. 재민이 국그릇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숨을 토해내는 소리. 그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 수아는 맞은편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재민이 울다가 말을 꺼냈다. 취한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말만큼은 분명했다. 진아가 입원하기 전날 밤에 크게 싸웠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냈다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도 없이. 진아가 사과했는데 자신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 상태로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진아가 쓰러진 것이었다고.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수아는 굳었다. 언니의 마지막 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언니가 그 마음을 품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재민이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 수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재민의 울음을 들었다. 재민이 한참 울고 나서야 간신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 옆에 그대로 있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재민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수아는 혼자 주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처음으로 오래 울었다. 언니를 위해서, 재민을 위해서, 그 마지막 밤의 억울함 때문에. 이틀 뒤 어머니 박술래가 직접 801호로 찾아왔다. 짙은 보라색 겨울 코트를 입은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아를 보며 짐 싸라고 했다.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진아도 속상해한다고. 수아와 어머니 사이에 처음으로 큰 다툼이 벌어졌다. 목소리가 올라갔다. 재민이 거실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수아가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을 거라고. 나갈 준비가 되면 내가 직접 나갈 거라고. 어머니는 수아를 오래 바라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수아는 현관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운 것을 알고 있었다. 가면서 운 것을. 그게 수아의 가슴에 박혔다. 재민이 주방에서 물 한 컵을 가져왔다. 수아 앞에 내밀었다. 말은 없었다. 수아는 그 컵을 받아 마셨다. 두 사람은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12월 중순이었다. 수아가 801호에 자리를 잡은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재민은 회사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새벽에 만취에 들어오는 날이 줄었다. 식탁에서 가끔 짧은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강미숙이 부산에서 올라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것은 재민이었다. 강미숙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짙은 와인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강미숙은 자신의 지인 딸이라고 소개했다. 한번 같이 밥이나 먹어보라고.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자리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강미숙이 수아를 불렀다. 당신도 이제 갈 때가 됐지 않냐고. 이렇게 다른 어른이 왔으니까. 거실에 묘한 긴장이 흘렀다.
강미숙이 데려온 여자는 눈치를 보며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재민이 어머니를 현관 쪽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이 현관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재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강미숙은 결국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수아를 향해 멈췄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딱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수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보았다. 재민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수아는 케이크 상자를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 날 오전 최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카페에서 보자고. 할 말이 있다고. 수아는 두꺼운 회색 니트에 롱코트를 걸치고 나갔다. 마포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터틀넥에 머플러를 두른 지연은 수아를 보자 바로 본론을 꺼냈다. 지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진아한테 직접 들은 것이 있다고. 입원하기 한 달 전쯤이었다고. 진아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던 무렵 카페에서 만났을 때 꺼낸 말이었다고.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 수아한테 재민 씨 좀 부탁하라고. 근데 직접은 말하지 말라고. 수아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그냥 수아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라고. 지연은 수아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진아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농담처럼 웃으면서 했으니까. 근데 눈이 웃지 않았다고. 뭔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다고. 수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아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수아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수아 씨가 재민 씨 곁에 있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진아가 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수아의 눈이 뜨거워졌다. 카페 창밖으로 12월의 서울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게 앞에 반짝였다. 수아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눈가를 식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언니가 자신에게 그 부탁을 남겼다는 것.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이 언니다운 방식이었다. 수아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수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잘하고 있는 건지. 대답은 없었다. 카페로 돌아온 수아와 지연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다. 지연이 기억하는 진아, 수아가 기억하는 언니. 웃기도 하고 조용히 눈물을 닦기도 했다. 헤어지면서 지연이 말했다.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수아가 힘들면 자기한테 연락해도 된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저녁에 미역국을 끓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오늘은 미역국이어야 할 것 같았다. 재민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미역국 냄새가 현관까지 번져 있었다. 재민은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다. 수아는 그냥 먹고 싶어서 끓였다고 했다. 두 사람은 미역국을 먹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공기는 조금 달랐다.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저녁이었다. 언니가 남긴 부탁이 수아의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 부탁은 짐이 아니었다. 어쩌면 허락 같은 것이었다. 해가 바뀌었다. 2025년 1월 801호에 수아가 들어온 지 2달이 지났다. 새해 첫날 수아는 부모님 집에, 재민은 부산 본가에 다녀왔다. 각자 이틀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수아가 먼저 돌아와 집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재민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내려앉아 있었다. 부산에서 시부모님이 진아 이야기를 많이 꺼내신 것 같았다. 수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차렸다.
1월이 흘렀다.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적인 형태를 갖춰갔다. 재민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돌아왔다. 수아는 낮에 재택근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요리를 했다.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 카트를 밀며 재민이 이 두부 진화가 좋아했다고 했다. 수아는 언니 취향이 자기랑 같다며 카트에 넣었다. 재민이 이 과자 수아 씨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수아가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매번 산다고 했다. 두 사람이 짧게 웃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수아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재민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 때의 소리가 들리면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주방불 조절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재민이 밥을 다 먹고 잘 먹었다고 할 때 그 목소리의 온도가 귀에 남았다. 주말 아침에 재민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 수아 것을 옆에 두었을 때 그 커피잔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수아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아의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다. 서윤호였다. 수아와 2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진아 언니 소식 들었다고, 괜찮냐고, 한번 보자고. 수아는 화면을 보며 잠깐 멈췄다. 재민이 그 화면을 옆에서 보게 됐다. 수아는 급히 폰을 뒤집었는데 재민은 이미 본 것 같았다. 그날 저녁부터 재민의 태도가 달라졌다. 말수가 줄고 거리가 생겼다. 식탁에서 대화가 끊겼다. 수아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먼저 꺼내지 않았다. 수아는 며칠 뒤 서윤호를 한번 만났다. 마포구 근처 카페에서였다. 연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 차림의 서윤호는 수아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아한테 형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맞냐고. 사람들 말이 많다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수아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윤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이 자신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수아에게 재민이 물었다. 오래된 사람이냐고. 수아는 예전에 사귀었다고 짧게 말했다. 재민이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에서 소주를 혼자 따르는 소리가 수아의 방까지 들려왔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보았다. 이 집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수아도 느끼고 있었고 재민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다 그것을 꺼내지 않고 있었다. 꺼내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2월이었다. 마포구 아파트 단지 8층 복도에서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수아와 재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아는 베이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재민은 짙은 남색 경량 패딩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각자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복도 끝에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이정수였다. 42살의 재민 직장 동료. 근처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재민을 마주친 것이었다. 이정수는 재민을 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 수아를 보았다. 장바구니를 나눠 들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새로 사귀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복도에 퍼졌다. 수아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재민이 먼저 말했다. 처제입니다. 단 두 글자. 건조하고 짧았다. 이정수는 아하며 멋쩍게 웃고 자리를 피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다. 수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바구니를 고쳐들었다. 재민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런데 이정수가 그 일을 회사에 퍼뜨렸다.
재민 씨 처제가 같이 살고 있다고. 장 봐서 같이 들어가더라고. 사내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사람들이 수군댔다. 이정수는 재민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잘 되는 거 아니냐고. 재민은 부정했지만 이정수는 눈치 없이 맞선도 취소하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소문이 강미숙의 귀에 들어갔다. 강미숙이 수아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만나자고. 평일 오후에 마포구 근처 카페에서였다. 짙은 갈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강미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자마자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였다.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수아는 봉투를 보았다. 강미숙이 말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아들이 수아한테 정이 든 것 같다고. 그게 문제라고. 진아가 떠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처제한테 정을 붙이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아들이 망가지기 전에 수아가 나가줘야 한다고. 수아는 그 봉투를 밀어냈다. 그리고 강미숙을 똑바로 보았다. 받을 수 없다고.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강미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럼 뭐 때문에 거기 있는 거냐고. 처제된 도리 때문이냐고.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거냐고. 그 말이 수아의 가슴에 박혔다. 다른 마음. 강미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아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깊이 들어왔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노트북을 케이스에 넣고 충전기를 뽑고 세면도구를 파우치에 담았다. 눈물이 났다. 짐을 싸면서 우는 것이 이상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미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수아가 여기 있으면 재민이 망가진다는 것.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재민이 들어왔다. 퇴근한 것이었다. 수아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캐리어와 흩어진 짐들이 보였다. 재민의 발소리가 멈췄다. 재민이 방 문 앞에 섰다. 수아는 계속 짐을 쌌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이제 형부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딱딱했다. 재민이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까지 말아달라고. 소파에서 꺼진 TV를 보며 하는 말이 아니었다. 문 앞에 서서 수아의 등을 향해 분명하고 낮게. 혼자서는 아직 이 집이 너무 크다고. 밥을 혼자 먹으면 아직 잘 안 넘어간다고. 솔직하게, 천천히. 수아는 손을 멈췄다. 캐리어 위에 손을 올린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떠나야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떠나는 게 맞았다. 강미숙의 말이 옳았다. 여기 더 있으면 수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커질 거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직 이 집이 너무 크다고. 수아는 천천히 캐리어에서 손을 뗐다. 짐을 다시 풀지는 않았다. 캐리어를 벽 쪽으로 밀어두고 침대 끝에 앉았다.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다. 그날 밤 수아는 어머니 박순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어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었다. 재민 씨는 좀 어떠냐고 물었다. 수아는 둘 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잠시 있다가 진아가 기특해할 거라고 했다. 그 말이 수아에게는 칼처럼 들어왔다. 전화를 끊고 수아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울의 2월 밤하늘.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하늘. 빛이 너무 많아서 별빛이 지워지는 도시. 그래도 어딘가에는 별이 있을 것이었다. 수아는 그날 밤 캐리어를 끝내 다시 열지 않았다. 2월 말이었다. 그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수아가 출근 준비를 마친 재민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점심 때 먹으라고. 재민이 챙겨가면서 오늘 먹겠다고 했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재민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수아의 얼굴에 웃음이 남아 있었다. 한참 동안 수아는 그 웃음을 깨달았을 때 손을 멈췄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부터 수아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었다. 저녁을 차리고 나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주말에 장 보러 가자는 말이 나오면 혼자 다녀온다고 했다. 눈을 덜 마주쳤다. 대화를 줄였다. 스스로를 계속 나무랐다. 넌 처제야. 그 사람은 언니 남편이야.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아직 6달도 안 됐어. 그 자책이 날카로울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가는 것이 있었다. 억누를수록 의식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틀 뒤 수아는 결국 짐을 쌌다. 이번에는 완전히 쌌다. 캐리어를 꽉 채우고 방 안에 두었던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기로 했다. 재민이 출근하고 나면.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최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시간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수아는 알겠다고 답했다. 짐 싼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출근했다. 수아는 캐리어를 현관까지 끌어냈다. 그리고 최지연을 만나러 나갔다. 카페에서 지연이 말했다. 재민 씨 이야기를 들었다고. 요즘 표정이 많이 나빠졌다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복직했을 때보다 최근이 더 힘들어 보인다고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고. 수아가 짐을 싸고 있다는 건 모르는 눈치였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보았다. 현관에 세워둔 캐리어. 수아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끌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재민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현관에 캐리어가 없었다. 수아는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감각만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아침에 수아가 일어났을 때 재민의 방 문이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출근했나 싶었는데 현관에 구두가 있었다. 수아는 재민의 방을 들여다봤다. 비어 있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수아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재민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진 벽이 다시 붙어 있던 자리 앞에 그 벽을 향한 채로 소주병 2개가 옆에 있었다.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반쯤 남아 있었다. 수아는 달려갔다. 재민의 어깨를 흔들었다. 반응이 있었다. 의식은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수아는 즉시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다. 재민이 들것에 실렸다. 수아는 패딩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구급차에 올라탔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이 나왔다. 급성 위염과 심한 탈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다. 수아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도 계속 떨렸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전날 밤 짐을 싸고 나가 있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순례와 한상덕이었다. 수아가 보낸 문자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수아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아버지 한상덕이 입을 열었다. 수아가 거기 있어도 된다고. 진아가 그걸 바랐을 거라고. 처음으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어머니 박순례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수아는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복도의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어떤 문을 조용히 열었다. 3월이었다. 서울에 봄이 오고 있었다. 재미는 이틀 입원하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수아는 미음을 끓여 놓았다. 재미는 말없이 그것을 다 먹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수아가 먼저 꺼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이 스스로에게도 두렵고 혼란스러웠다는 것,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것. 하지만 이 집에서의 시간이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만들어줬다는 것. 재민은 수아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재민이 말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처음에는 처제로서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그게 옳은 건지 몰라서 진아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두 사람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 다음 날이었다. 강미숙이 또 나타났다. 재민 퇴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짙은 갈색 코트 차림의 강미숙은 현관에서 수아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또 나가라고 했다. 이제 자신이 있겠다고. 이번에는 수아가 물러서지 않았다. 수아는 강미숙을 똑바로 보았다. 한진아 언니가 자신에게 재민 씨를 부탁했다고.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부탁이 자신에게 전해졌다고. 그 부탁을 지키는 것이 언니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언니가 살던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언니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강미숙은 오래 수아를 바라보았다. 반박하려다가 멈췄다. 다시 보려다가 또 멈췄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강미숙이 처음으로 눈을 내렸다.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재민이 거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수아를 보았다. 수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재민이 저녁을 먹으며 말을 꺼냈다. 주말에 여의도 벚꽃 보러 가자고. 진아가 매년 꼭 가자고 했던 곳이라고. 올해는 못 가나 싶었는데 가고 싶다고. 수아는 잠깐 말이 없었다. 언니가 벚꽃을 좋아했다는 것 수아도 알았다. 매년 봄이 되면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해 벚꽃 같이 보러 갈래 하고. 작년에도 언니가 전화를 했고 수아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가을이 왔고 언니가 떠났다. 수아는 좋다고 했다. 토요일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나갔다. 3월 말의 서울, 벚꽃이 예보보다 조금 이르게 만개해 있었다. 여의도 벚꽃길 양쪽으로 흰빛에 가까운 분홍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길 위에 흩어졌다. 재미는 검은 항공 점퍼를 입고 있었다. 수아는 연베이지색 봄 코트에 하늘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꽃이 너무 많아서 그 아름다움이 침묵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재민이 먼저 말했다. 진아가 이 길을 제일 좋아했다고. 매년 여기 와서 꽃잎이 떨어질 때 그 아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고. 이 길 끝에 있는 벤치를 자기 벤치라고 불렀다고. 거기 앉아서 컵라면을 꼭 먹었다고. 수아가 웃었다. 언니답다고. 꽃 구경 와서 컵라면 먹는 사람이라고. 재민도 웃었다. 두 사람은 길 끝 벤치를 찾았다.
낡은 나무 벤치였는데 위로 벚나무 가지가 뻗어 있어서 꽃잎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였다. 앉았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옷 위에 내려앉았다. 재민이 오래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올해도 봄이 올 줄 몰랐다고. 겨울 내내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웠던 날들이 있었다고. 눈을 뜨면 진화가 없는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게. 수아는 옆에서 들었다. 그 말들이 슬펐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였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로 꺼낼 수 있을 때 그건 그 시간에서 조금은 나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재민이 말했다. 수아 씨가 와줘서 다행이었다고. 없었으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고. 수아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언니가 수아에게 남긴 것이 재민 씨 같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면서 수아의 눈이 뜨거워졌다. 꽃잎 한 장이 수아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연분홍빛의 작고 얇은 꽃잎. 수아가 그것을 손으로 집었다. 재민이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그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잡는 것이 아니었다. 닿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 꽃잎이 계속 내려왔다. 봄이 계속 오고 있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 수아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봄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다. 수아는 속으로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봄이 왔어. 4월이었다. 벚꽃은 다 졌다. 그러나 봄은 더 깊어졌다. 마포구 골목에 연두색이 가득 찼다. 낮에는 창문을 열어두어도 될 만큼 따뜻했고 저녁 공기에서 꽃향기 비슷한 냄새가 났다. 4월 첫째 주 수아는 짐을 쌌다. 이번에는 달랐다. 도망치듯 싸는 것이 아니었다. 재민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였다. 수아가 일단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제대로 된 거리를 두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 다시 생각하자고. 재민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수아가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재민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였다. 수아가 끓인 마지막 된장찌개.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재민이 말했다. 맛있었다고. 짧게. 수아는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현관 앞까지 나와 캐리어를 들어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수아가 잘 챙겨 드시라고 했다. 재민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보고 싶으면 연락하겠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2주를 자기 방에서 보냈다. 오랜만에 자기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자기 침대에서 잠들었다. 출판사에도 정식으로 복직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다. 어머니 박술래는 뭐가 달라졌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과일을 깎아줬다. 아버지 한상덕은 텃밭에서 딴 상추를 저녁 식탁에 올려줬다. 그 밥상이 따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마늘 볶는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수아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801호가 떠올랐다. 재민이 주방 입구에서 굳어있던 그 아침이, 눈이 흔들리던 그 눈빛이. 수아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밥은 먹었냐고. 답장이 금방 왔다. 오늘 된장찌개 해 먹었다고.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고. 마늘을 태울 뻔했지만 괜찮았다고. 수아는 웃음이 났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가 더 지났다. 어느 날 퇴근하는 수아에게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자고. 밥을 사고 싶다고.
처음으로 밖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좋다고 했다. 약속날 토요일, 봄 햇살이 가득한 오전이었다. 재미는 마포구의 작은 한식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 캐주얼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수아가 오는 것을 보고 짧게 손을 들었다. 수아도 손을 들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나왔다.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다. 수아가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조금 짜다고 했다. 재민도 맛을 보더니 짜다고 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을 마셨다가 눈이 마주치면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재민이 말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되겠냐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끔 밥같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겠냐고. 진아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수아는 창밖을 잠깐 보았다. 4월의 서울. 봄이 완전히 와 있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가득했고 햇빛이 그 잎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수아는 재민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게 하자고. 그게 전부였다. 거창한 약속도 눈물도 아니었다. 봄 햇빛이 드는 식당 안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나눈 말. 그렇게 하자고.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가볍게 펄럭였다. 수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봄을 한참 바라보았다.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늘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없는 대답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다. 언니는 알고 있을 것이었다. 웃으면서 혹은 혀를 끌끌 차면서 어쨌든 알고 있을 것이었다. 수아는 창문을 닫았다.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마늘을 볶고 육수를 올리고 두부를 썰었다. 혼자 먹는 된장찌개였지만 2그릇 분량을 끓였다. 내일 재민에게 가져다 줄 참이었다. 마늘 태울 뻔했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끓이는 법을 직접 가르쳐 줄 참이었다. 마늘 볶는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가 창문 너머로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새로운 식탁이 시작되고 있었다.